안녕하세요.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민사특별법 시리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민사특별법 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각 특별법의 중요한 포인트 오늘 잘 짚어서 적어도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건 바로 이 대항력이라는 주제입니다. 판례도 많고 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의 근거로 쓰는 부분이에요. 이 대항력 판단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떤 걸 보호해 주느냐 대략 훑어보면 자,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대항력.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이 양도됐을 때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만들어서 바뀐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만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보증금 전액이 다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를 존속하게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보증금 다 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대항력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자, 경매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그러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금액은 좀 다르지만 최소한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에게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항력에 확정일까지 추가한다면 그러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또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보호제도는 대부분이 이 대항력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보호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 판단, 당연히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겠죠. 자, 그럼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채권관계라고 합니다. 전세권 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임대차는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채권관계라는 거예요. 이 채권관계가 되게 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항이라고 하면 법에서 주장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대항력이라고 하면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 전세권 같은 물건이 아니고 임대차 같은 채권 관계에서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를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항력이 없게 되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권 주장이 안 되면서 세입자는 쫓겨나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해주어야 하는데 원래 민법은 이 대항력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등기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을 적으면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생기면 또 이렇게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임차권 주장을 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자,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부여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기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례상으로는 갑이 을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주어야만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도와 주민등록, 즉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법을 만듦으로써 자, 주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잘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고 임차권 주장을 계속할 수 있게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가 갑에서 병으로 승계가 되게 운영되는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하거나 인도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외울 게 아니라 이런 대항력 어떤 원리로 인정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대항력은 이 인식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항력을 취득한 세입자가 생겨나면 그러면 자,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이 이 임차인의 임차권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입자가 그 집에서 계약 기간 동안 임차권 주장을 계속 할 테니까요. 또 자, 이 세입자가 떠날 때 보증금 반환 청구도
바뀐 주인한테 임차권 주장과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은 또 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부담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당사자 간에야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 병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지 않았던 건데 이 등기나 인도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이 제3자, 집을 사는 사람도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인식 가능성이 포인트예요. 인식 가능성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대항력을 부여해도 병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학생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원리상으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가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서 우리는 등기나 인도주민등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항력은 인식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지문들을 외우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항력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인도주민등록 외우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취득된다.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험에 종종 이런 게 나오죠. 자,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니까 인도주민등록과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러면 저당권과 대항력은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겠죠. 인도주민등록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인도주민등록 당일날 저당권 설정되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인도주민등록 다음 날에 저당권이 생겼다면 대항력은 0시에 취득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자, 대항력이 선순위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누가 선순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매를 했을 때 자, 임대차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사라지는지가 달라져요. 만약 저당권이 선순위인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민법의 일반 원리에서도 그렇듯이 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리는 다른 권리들은 경매 이후에는 다 소멸하게 되고 대항력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항력도 소멸하게 돼요. 자, 그런데 대항력이 선순위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당권 후순위 권리들은 사라지겠지만 대항력이 최선순위라면 경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다 회수할 때까지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인식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도 자, 대항력이 선순위냐 저당권이 선순위냐에 따라서 배당 순서라든가 경매 이후에 임대차가 남아있을지 문제가 달라지는 거라면 임대차의 대항력은 저당권자가 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0시라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자, 이 인식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당권이 피해를 안 보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한다. 즉, 저당권이 인도주민으로 당일날 생겼다면 저당권자는 이 인도주민으로 갖춘 세입자를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은 다음날 생길 거니까 저당권자보다 더 빨리 대항력을 취득하는 세입자가 생겨날 수 없어요. 자, 만약 인도주민으로 그날 대항력을 주게 되면 저당권자가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 인도주민으로 갖춘 세입자가 없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러 법원 등기소에 간 사이에 낼름 인도주민등록을 하는 세입자가 나와서 저당권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도주민등록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을 다음날 주면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거죠. 또, 자,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주면 그 다음날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전날 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0시에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고 내가 여기서 저당권 설정을 해보았자 대항력보다는 후순위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에 맞춰서 대출 금액이라든가 뭐 담보 설정 비율을 조정하면 되겠죠. 결국 이렇게 다음날 0시로 해놓은 것도 저당권자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아, 그렇게 운영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또한 자, 대항력 인정 여부 판단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런 지문입니다. 자,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권인 점유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도 32회 때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자,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대항력이 인정됐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외워서 풀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외우지 않고 개념으로 정리해 간다라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넣어볼 수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하고 을이 그걸 병에게 전대차 계약으로 다시 빌려준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병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병에게 빌려준 을이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을은 대항 요건인 점유, 즉 인도를 받은 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을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간접 점유를 통한 대항력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등록을 간접 점유자가 하고 직접 점유자가 하지 않은 상태로는 대항력 취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을 간접 점유자는 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간접 점유자에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도 인식 가능성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집을 사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A 같은 사람의 인식 가능성, 아, 여기 주택 임차인이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등기를 통한 대항력이 아니라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통한 대항력을 취득할 거기 때문에 A가 집을 사려고 그 집에 가봤을 때 이 집에 직접 점유자가 살고 있겠죠. 이 직접 점유자 병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간접 점유자가 한 상황이라면 A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병은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을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완료됐지만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사람은 없는 거다라고 A가 인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직접 점유자 병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모양이 A에게도 인식이 될 테고 그러면 이건 주택 임차인일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서 주민등록을 직접 점유자가 한 경우에만 간접 점유자인 을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겁니다. 자, 간접 점유를 통한 대항력 취득 그냥 외우지 말고 인식 가능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출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대항력 관련해서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자, 21회 기출 문제에 보면 다 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은 정확하게 기재를 했답니다.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것이냐 하는데 이때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 집원은 정확하게 적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왜 그런 거냐? 자,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세대주택은 연립, 아파트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집인지 인식할 수 없어요. 저당권자나 또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지, 주민등록이 어느 집에 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대항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지문 중에 과거 23회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다 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지문에 출제가 있었어요. 자, 지금 유사하게 집원은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그리고 동호수의 표시는 양쪽 다 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하나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럼 무슨 차이인 거냐? 아까는 다 세대주택이었지만 지금은 다 가구용 단독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세대와 다가구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법 시간에 다세대주택은 연립아파트와 함께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구별을 하고 단독주택이라면 집이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이니까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그 집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세대는 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느 집이라고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집이 하나만 있다는 개념이니까 호수는 빠뜨려도 같은 집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취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밀은 인식 가능성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문 26회 기출지문 중에 주민등록 신고가 효력이 있으려면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었는데 수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효과입니다. 왜? 주민등록이 행정청에 도달하더라도 전산에 입력을 해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동사무소에서 전산조회를 했을 때
또는 뭐 세무관청이나 또는 뭐 법원 쪽에서 조회를 했을 때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리가 되면 전산에 입력이 될 테고 다른 지역에서 점검을 해도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입자가 있구나가 인식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한 인식 가능성 시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에 대항력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판사는 우리 학생들처럼 어떤 키워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으면 대항력을 줘도 되고 인식할 수 없으면 대항력을 주면 안 되겠고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주문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대요. 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인식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죠. 자, 그러면 제3자 또는 저당권 설정하려는 사람이 왔을 때에도 이 가족의 주민등록을 통해서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인만 전출을 했을 때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게 돼요. 자,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가족 전부가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이때는 대항력을 그렇죠.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식 가능성이 없어졌으니까요. 자, 대항력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를 기본적으로 암기하더라도 이 인식 가능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항력 판례들을 공부하고 대항력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암기 부담 없이 대항력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항력 공부 잘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근 최대 이슈 사항입니다. 갱신요구권, 핫 이슈죠.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